미국과 중국과의 경제 패권 마찰이 트럼프 정부 때보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이 미래 국부와 연결된 첨단 기술 전쟁인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전국을 찌르면서 반도체 굴기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도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이 동시에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는 만큼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도 짚어드렸지만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의외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5%를 상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그 증시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 1,400명이 넘었다 그래요. 네. 사실 작년에 3월에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던 자발적인 협조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위기 국면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가장 쉽해서 증시 먼저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좀 저도 마찬가지로 당부해드리겠고요. 일단 어제 물가가 좀 심상치 않아서 소비자 물가 문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당초보다 5%가 넘느냐가 굉장히 월가에서 주목되고 있는데 5%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스터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5.4%가 나왔죠. 네. 그래서 어제 뉴욕 연준이 조사했던 1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4.8%와 함께 이 미국의 물가가 체감적인 수준으로 굉장히 좀 높아지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CPI 쇼크 이후에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인사들의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하는 이거에 대해서 강한 회의론이 붙는 것이 월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문제는 다음 달에 있을 잭슨 홀 미팅에서 최대 난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집행 시기, 추진 시기가 결정되겠다. 논의 시기가 아니라 추진 시기가 결정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월가 현지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가는 지금 테이퍼링이라든가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오늘 국채 응찰률이 이렇게 평균적인 수준으로 하회한 것은 사실은 미국의 인플레 CPI가 굉장히 높게 나옴에 따라서 높게 나오면 테이퍼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응찰하는 사람이 적겠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점심시간 이후에 이렇게 미국 시간이죠. 이렇게 금리가 급등한 것은 바로 미국의 CPI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가에 반영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4월 이후에 CPI 쇼크에 대한 시장의 적응력 이제는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네. 테이퍼링을 받아들이니까 4월 달에 인플레 CPI 쇼크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국면이 제한되지 않고 러닝 바이 도닝 학습 효과 때문에 이것을 좀 받아들인다 하는 문제,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3대 지수가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인플레가 일시적이 아니다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자꾸 페드 인사들이 일시적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연준 인사들의 의견이 소수 의견으로 돌아서고 월가의 분위기가 사실 지배 의견으로 돌아선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발표됐던 6월의 CPI 결과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은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금융 완화가 지속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가가 4,100 간다 이런 측의 연준 인사들의 인플레 일시적이라는 것이 지배적 결의였습니다. 그것도 기대했습니다는 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사실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하면 그게 소수 의견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의 얘기 나오겠습니다는 사실 이분이 얘기가 테이퍼링은 올해 안에 추진, 저렇게 얘기해놓고 테이퍼링은 올해 추진해야 된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월가에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본인 자신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연준의 인플레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하면서 올해만이나 내년 초에 테이퍼링을 할 수 있을 듯. 이게 서로 어감이. 왜냐 통화정책의 시차가 9에서 12개월이라면 요 같은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이제 샌프란시스코 총재는 채권 매입 축소는 논의가 적절하다 하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플러가 있는 이런
델러스 총재 같은 경우는 종전보다 더 강하게 이렇게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견이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시청자분이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현지 분위기를 좀 이어질 연합통신에서 좀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오늘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델러스죠. 연말 전이죠. 네.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감상으로는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연준 인사들이 비둘기 파도 그 시기를 앞당기는 모습이 지금 발언상에 나타난다. 그런 것을 좀 시청자 여러분에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7월 중요한 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었는데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으니까 월가의 다음 관심은 27일로 예정된 7월 FOMC 회의입니다. 이 연준 회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테이퍼링 논의가 공식화됐기 때문에 이제 방법론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툴 스피드 테이퍼링, 순차적 테이퍼링, MBS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채를 가는 요 방법론 놓고 굉장히 논쟁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6월 CPI 발표 이후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CPI에 대해서 5.4% 늘어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중고차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고차 부분이 4월 달에 이 부분을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4월 달, 5월 달, 6월 달 계속해서 이 분야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 공급망 체질이 일시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반도체 굵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는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다툼이 계속되면 공급망이 이렇게 차질에 의해서 사실상 중고차 부분 신규 차가 안 나오니까 중고차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증대하는 이런 측면에서 가격 상승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주도하는 것이 일적이냐. 4월 달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6월 달 3개월 후에는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기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추이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의 정부가 대하는 태도가 인플레에 대하는 태도가 앨런 재무장관이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뀐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문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세계화가 많이 퇴조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계화가 되면 경쟁이 촉진되고 경제적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가 퇴조가 되면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인구 감소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계 노동력 공급이 이렇게 차질이 빚으면 전문직은 디지털 컨택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중하위 계층은 참여 지원금 때문에 참여하지 않고 그다음이니까 인건비가 빠르게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빠르게 올라가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인플레 우려가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 두 번, 이건 다 추세적 요인이죠. 그리고 이커머스입니다. 지금 이커머스가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너무 지배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허심한 스핀달 지수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이커머스에서 아마존이 독점적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과거에는 아마존의 효과라 해서 이커머스 시장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이렇게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커머스의 개발업 사람들이 굉장히 임금이 높아지고요. 또 한 가지는 독점력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아마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빅테크 산업을 이렇게 미국의 입장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이것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독점 분야가 심화되면 사실상 소비자에게 물가를 하락시키는 것보다는 자기 이익을 책하기 위해서 이커머스의 독점력을 향상해서 여러 가지 사실 공급 비용에 이렇게 되는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서 미 국민들의 경제 고통 지수를 더 증대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기 위해서 연일 반독점 규제, 빅테크 깨지기 이런 측면에서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요인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단순히 연준 이사들이 또 중고차 부분의 가격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이것이 일시적이다. 공급망만 확충되면 일시적이다 하는데요. 지금 델타 변이라든가 또 중남미에서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서 이 디스오피아 문제는 Y는 이꼴 A 플러스 B에서 A는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이 되는 시점에서 이 공급망이 이렇게 차질이 빚었던 것이 개선돼서 신규차가 많이 나오고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까? 4월 달에 이 문제와 마찬가지로 6월 달은 더 중고차의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현재 분위기는 다르다. 미 앨런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 컨트롤 앨런이 주도하고 있는 미 재무 입장에서는 사실은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지속된다. 그 이상으로 지속된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도 결부되어 있다는 걸 시청자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델타 변이에 이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남미 쪽에서는 람다 변이가 또 유행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코로나 재확산 속에 미국과 중국의 마찰은 점점 더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 중고차 가격이 왜 올라가느냐. 신규차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네. 지금 여름휴가철 가솔린 가격도 올라가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오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올라간 것은 미중 간의 마찰 때문에 큰 원인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 그 소비자 물가 쇼크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미 그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변화 있고 국내에서는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를 최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제도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는 많은 사람이 얘기했던 8만 전자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아마 국내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문제, 미중 간에 벌어지는 반도체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왜 미중 간에 반도체 이렇게 굵기 경쟁이 되는가? 이게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바로 그 문제죠. 자, 중고차 가격이 왜 올라가느냐? 신규차가 나오지 않는다. 왜 그러냐? 과거의 현대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 많은 사람이 얘기했던 제걸지 방식의 생산성 효율 증대. 그래서 내가 핵심적인 것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한다. 그리고 내가 핵심적인 것을 국내 본토에 있고 인소싱하고 나머지는 업쇼링한다 하는 입장이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사실상 경제 패권이 조그만 취입 하나를 잘못하더라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중고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만큼 신규차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글로벌 밸류체인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는 효율성과 관계없이 반도체 칩 하나 가지고 현대차 전체를 못 만든다.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 여건과 관계없이 아우타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아우타키, 작업자적 성격이다. 그다음에 아웃소싱보다 인소싱 체제로 간다. 이게 피보 스테이트 경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피보 스테이트 하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 때도 리쇼링 들어와라, 미국 기업 들어와라, 해외 기업도 들어와라. 그다음에 우리로 들어오지 못하면 주변 미국과 친한 국가로 가라. 니어쇼링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 우리 기업만 미국 기업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도 들어와라.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제 현대차라든가 아주 불러들이죠. 그것도 백악관 비상진무실에서 불러들이는 네.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이건 트럼프 정부 때도 그랬거든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의 전부 반하는 정책이 대부분입니다는 이 정책만큼은 경제협력 때 그동안 그대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바이든의 협상 방식, 중국에 대한 견제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우리가 보면 트럼프 때는 요란만 떨었지 왜 효과를 보지 않느냐. 미국이 기득권이 있는데 기득권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선 싸움은 아주 진흙탕처럼 혼탁하게 해죠. 그러면 사실 까마귀 대 까마귀 같이 이렇게 혼탁하게 해야 요란스러운 거죠. 근데 승리는 하느냐. 기득권 포기하고 까마귀 대 까마귀 싸움을 하면 사실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면 바로 독수리 타협법을 한다는 얘기예요. 독수리 타협법. 그래서 미국은 기득권을 많이 갖고 있다. 미국은 기득권. 그 기득권을 활용한 까마귀가 밑에서 날고 있는데 독수리가 위에서 쫙 보면 찍으면 되거든요. 찍으면. 그 방식을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득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팍스 브리테니아에서 팍스 아메리카 체제로 했던 1900년도 초반에 그 100년 이상 구축되었던 기득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독수리 타법식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좋게 나온다. 네. 효과가 좋게 나온다. 그것이 지금 오늘 얘기하자는 중국의 반도체 굵기분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을 두고 마찰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중국의 반도체 굵기가 흔들리고 있다. 요새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외신보다도 다른 나라에서 많이 나온다. 이것도 한번 시청자분한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요즘 언론 통제라든가 뭔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대목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외신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런 과정에서 저도 기업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막을 보고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그 많이 나오는 기자 중에 하나가 중국 반도체 굴기, 시진핑의 야망의 상징이 바로 칭화 유니그룹이거든요. 칭화 유니그룹은 한국경제TV에서도 우리 캐스터분이 작년에 스쳐가는 이렇게 기사로 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작년 11월 달에 13억 위안의 회사채가 디폴트가 됐다 하는 내용을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이게 전체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개선되지 않고 지금은 칭화 유니그룹이 시진핑 정부의 어떤 힘을 등에 업고 과다하게 핵심 기술이 없는 상태, 원증 기술 과다하게 정부 백만 믿고 시진핑 백만 믿고 이렇게 과다 팽창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 지금 그 잡히는 부채가 2,039억 위안. 지금 시청자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대 위안화 환율로 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자 돈으로 2,039억 정도 위안이 사실 그 부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갚을 길이 없다 보니까 주거래이나 휘상은행이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 절차를 받는 것이 민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힘을 믿고 우리나라도 뭐 옵티머스 펀드라든가 뭔가를 했습니다. 정부의 힘을 믿고 아무리 사회주가를 하더라도 오형 평창화서 원천 기술이 없으면 결과는 민주주의 체제나 사회주의 체제나 거의 동일한 모습을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칭화 유니그룹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칭화 유니비안 시청자 여러분 발빠신 분은 이 칭화대가 52% 지분을 갖고 있는 홀딩 컴퍼니입니다. 그러면 자 종합 반도체인데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그렇게 상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 계열사들은 이런 기업들이 네. 있더라고요. 저는 요 계열사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2019년서부터 2019년에 시진핑이라든가 이런 2020년 올해죠. 내년이죠. 내년에 D램의 양산 체제로 들어가겠다 하는 입장을 해서 중국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칭화대는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나온 학교입니다. 그래서 모교죠. 모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이 사실 그 2012년, 13년 이때 이렇게 출범하고 가장 주력했던 것이 바로 반도체 굵기, 일미 칭화대 굵기라 하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무너지는데요. 지금 미국의 외신들은 지금 미국에서는 좀 안 좋은 사건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플로리다 아파트계 작년 11월 회사채 디폴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많은 그 위기 조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그걸 전부 무시하다 보니까 사실 그 올해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내 최대 참사가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이렇게 회사채 디폴트가 있는 상태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기 야망을 차기 위해서 계속해서 외형 부풀려 원천 기술이 없는데 이런 사태에서 지금 무너지다 보니까 플로리다의 아파트가 무너지는 광경과 비슷하다. 어디가? 중국의 반도체 굵기에 해당되는 종합 반도체사의 칭화 유니그룹이 이렇게 무너지는 간격이 미국의 플로리다 아파트가 붕괴되는 조짐과 마찬가지다. 이건 한국의 반도체 업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도체 업체도 상당 부분 시사하는 점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럽 내에서도 한 6, 7년인가요? 이거 그 이전에 노키아라는 거 아실 겁니다. 네. 노키아가 핸드폰의 50% 이상 하면서 세계적으로 한국의 그때 당시 언론에서는 노키아를 배우자, 노키아를 봐야자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요. 자, 변화와 혁신이 무너지면 안 되면 노키아가 한순간 무너지지 않습니까? 한순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종합 반도체에서는 칭화 유니그룹에 파산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비단 타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시사할 점이 있다. 우리 현 정부도 상당히 시사할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상징이라고 볼 수 있었던 칭화 유니그룹이 곤경에 빠지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 구상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원천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에 구상됐던 제조업 2025 계획입니다. 네. 제공 2호 계획에서는 중국의 국부 싸움에서 첨단 기술을 이렇게 그 육성시키자 하는 측면인데요. 그중에 가장 시진핑 야망이 들어갔던 것이
반도체 자금률을 70% 끌어올리겠다. 이것이 이제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이 70% 끌어올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2014년, 2015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야망이 이렇게 불태웠는데 지금 어떻게 성과를 나오느냐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반도체 자금률 가지고 어차피 따져야 되는데요. 자, 2014년 제조업 2025 계획 직전에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이 14.5%였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한번 반도체 자금률을 보겠습니다. 15.8%입니다. 거의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진핑이 굉장히 그 위상이 가장 주력했고 자기 모교회 홀딩 컴퍼니를 해서 이것을 상징했던 부분이 미흡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올해 공산당 선언이라든가 양에 대해서 전략을 바뀌게 되는 계획이거든요. 지금 그 예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칭화주의 파산 상태 이렇게 되는 걸 계기로 해서 자, 2025년 제조 2022의 목표연도에 해당되는 70%까지 끌어올린다. 이랬는데요. 이번에 그 칭화유니그룹의 파산을 계기로 해서 반도체 자금률은 자, 2022의 목표연도를 간다 하더라도 19.4%에 그칠 것이다. 네. 그러면 70% 대비 19.4%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문제는 바이든의 그 승리를 이렇게 보다는 중국의 첨단 기술 육성 정책,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제조업 2022의 첨단 기술 육성 정책 이런 것이 사실 무너지고 시진핑 입장에서도 시진핑의 야망이 경화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이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입니다. 이런 것으로 중국 내 위기감이 많이 불어오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그룹의 파산 문제는 사실 한 회사 그룹의 파산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부 뭐냐 시진핑 연결돼 있던 칭화대라든가 그 다음에 시진핑이 가장 하는 제조업 2022가 맞물려 있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굉장히 경제 패권과 관련해서 의미를 크게 부여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굵기는 우뚝 일어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중국의 상징을 보여주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미국의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미국판 반도체 굵기 할 때 맨 네. 처음에 이렇게 외신을 접했을 때는 사실 이거 오보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반도체 굵기 우뚝 일어선다 하면 중국의 전유물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반도체 굵기,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에 반도체 굵기 하니까 이게 네. 오보지 않느냐 이런 쪽에 오해를 부를 만큼 미국의 그 바이든 정부가 아주 야망이 불탔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계획이 철저하게 나왔다. 그런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반도체 옥죄기, 중국의 반도체 옥죄기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짜오고 있다. 네. 하는 측면에서 네 가지 이렇게 구상. 그 나중에 보면 빌드백 베러 배럴이었나요? 이렇게 월드 네. 이렇게 해서 요 구상의 핵심이 되고 있었는데요. 요 구상에서 보면 얼마나 치밀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First track, 이건 미국판 반도체 굵기가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때 어렵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촘촘히 얼만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상대방을 핵심적인 것을 하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때 당시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First track, 미 통상법 230조 기억나실 겁니다. 미군 통상법 시리즈가 있습니다. 201조 시리즈, 232조 시리즈, 301조 시리즈, 301조도 직접차 사건, 스페셜 301조, 수포 301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국의 통상법 시리즈를 얘기했는데요. 자, 바로 반도체는 국력과 군사력과 관련된 안보 문제거든요. 안보 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에서 통상법 232조 관련해서 미 통상법에서 어글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컨드 트럭은 반도체 가치 사슬을 미국으로 재편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 동맹국 대서양 동맹 유럽과 G7 국가와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 내 이코노믹 파트너십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문제도 미국의 통상법 232조가 더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 반도체의 옥죄기 네트워크 구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 마세나르 체제를 규범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트랙은 반도체 협력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문제. 자, 반도체 설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그 반도체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웃소싱 체제를 갔는데 옵셔닝 체제를 가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인소싱
인쇼링 체제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부터 반도체 장비까지 제조까지 완전히 미국에서 일괄 체제로 가는 거다. 이런 것이 사실상 이런 것이 반도체 옥죄기 나서는 것에서 효과를 보는 가장 큰 요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번에 효과를 보면 중국 옥죄기는 더 나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Alliance Value Chain 그래서 AVC 체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고객에서 AVC Alliance Value Chain 이게 아까 First Track 그 네 가지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다음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 신약 제조 같은 것 관련해서 AVC 시스템을 조성할 것이다 하는 측면이 향후에 미국과의 그 이렇게 사실 그 경제 패권에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흔들리는 반도체 굴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은 어떤 정책들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중개 전략도 이미 사실 그 기존의 정책이 무력화됐다 하는 네. 이 측면에서 올해부터 전부 이렇게 성장 전략을 바꾸는 과정을 올해 그 3월 달에 양해대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7월 1일 날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기존의 폐해가 무력화되면 중국 입장에서 재구축하는 문제죠. 재구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전인대 때는 질적으로 바꾸겠다. 왜냐?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1978년 등수협정이 개방 정책의 수출 지향적 전략하면 지금 경제 규모가 커졌습니다. 닐 퍼거슨 교수께서 자주 나오시는데요. 사실 미국의 그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자주 나오시는데요. 바로 2017년 개인적으로 보면 미국의 월가 특파원으로 갔었을 때 같이 만났던 분입니다. 네. 이분이 중국과 미국과는 같이 가는 구조가 아무리 빨라도 사실 2020년이 넘어야 된다 하는데요. 이게 시진핑 트럼프 정부 출범 때서부터 이게 됐던 거거든요. 상당히 앞당겨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자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경제 패권을 다투지 않으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중국의 고도 성장세를 바탕으로 해서 2028년에 미국을 초월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통 트럼프가 예외지 두 번 연임한다면 자 2021년 취임했으니까 8년 연임한다. 그러면 2029년, 2030년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28년은 본인의 연임 기간 동안에 사실 중국에 추월당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 화합이라든가 통합 차원에서 인프라 확충 계획이라든가 경기 정책이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내 연임 기간에 중국에 추월당했다 하면 이것만큼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아마 꼴찌가 될 겁니다. 꼴찌가 될 겁니다. 이런 위기감에서 사실 그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보다 더 경제 패권 다투는 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폐가 이제 기존의 폐가 무력화됐으니까 바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출 지향 쪽으로 가면 바이든 정부 미국과 경제 패권 다툼이 더 심해지다 보니까 자, 이 과정에서 내실을 다진 쪽으로 갔던 겁니다. 내실을. 그리고 우리가 중국이 고도 성장 과정에서 천안문 사태에서 보지 인민들이 정작 고도 성장을 했는데 기득권과 그다음에 기업에 관련돼 있는 기업 권력만 배불리했을 뿐이지 샤오강사의 구축인 공산당의 평사론 그다음에 농촌의 사람들도 굉장히 배고픔이 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입장에서 장기 야망을 채우는 데는 경제 패권 다툼보다도 내실을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3월 양에 대해서 바뀐 거죠. 그게 바로 내수위장의 쌍순환 전략, 홍색 공급망 전략입니다. 똑같은 각도에서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이걸 액션 플랜, 실현 계획에서 14초 5개년 계획, 그다음에 2025, 35년까지 장기 플랜 이렇게 됐던 거죠. 이런 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이 전략도 공산당 선언 100주년을 기해서 새롭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한 내용이 바이든 정부의 지금의 중국의 옥죄기 전략과 굉장히 견줘서 했다는 것을 한번 보겠는데요. 그 새로운 성장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중국몽 이번에 100주년을 기해서 샤오강은 이제 달성하지 못한다.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인민들의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오히려 사회적 국가가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달성하기 어려운 과정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샤오 강세를 자 이번에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집권하는 기간 연장시켜서 샤오 강세를 다축하겠습니다. 근데 안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바꾼 거다. 중국 목표 달성으로. 이 중국 목표 달성에서 요 구체적 액션 플랜 또 하나 나온 게 양신일중입니다. 요건 중국판 뉴딜 정책이다. 내일인가요? 벌써부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뉴딜 정책 1.0을 한 게 1년이 됐어요. 그래서 네. 2.0을 바뀐다 하는데 이게 뉴딜 정책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이렇게 큰 정PD께서 요즘 연일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청자분을 위해서 양신일중이 뭔가 여기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좀 부연해서 제가 좀 첨단 기술, 지금의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때리는 그런 측면과 대비시켜서 좀 보겠습니다. 바로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5G 문제, IoT, 사물 인터넷 문제, 고속철, 전철 문제죠. 전기차 문제, 우주항공 문제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첨단 기술 육성 정책과 거의 동일하게 대등에 가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양신일중 중국판 뉴딜 정책의 가장 큰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는 중국과 한국과 다른 것이 한국은 뉴딜 정책을 하는데 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뒤늦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뉴딜 정책을 작년에 선포했습니다. 자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이 문제가 명확지 않았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강점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주목해야 될 것은 뭐든지 계획은 효과가 있으려면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자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빅펀드를 조성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안정적 공급의 그 필수적인 요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빅펀드를 조성해서 자금부터 마련하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금은 무제한은 자금 공급해준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이번에 새롭게 양신일중 정책으로 중국판 뉴딜 정책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문재인 정부가 뉴딜 정책 2.0 해서 1.0 합니다는 뭐가 우선순위고 어떤 것을 가져가야 저 정책이 나오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믿음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측면은 알 수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자발적 협조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국가는 그걸 자화자찬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백신 개발이라든가 백신 보급망에 대해서 국가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분야를 했으면 지금처럼 지금처럼 사실 그 국민들이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로나 확진자에 의해서 얼만큼 국민들이 지금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습니까? 이런 측면이고요. 정부 차치하고를 떠나서 다시 한번 3월달 작년 3월 때 보였던 우리 국민들의 위기 때 합쳐지는 자발적 협조에 의해서 좀 이번 사태를 좀 극복하는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보여줬으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국민들과 같이 이 국면을 좀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뉴딜 2.0에 대해서 대국민 보고 담화를 가질 예정인데 거기에 앞서서 저희가 또 중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굴기를 놓고 마찰을 벌이고 있는 미중 간의 갈등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한국 경제는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가 아직까지 상징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반도체 굴기, 똑같이 반도체끼리 싸움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국은 중간자 입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중간자 입장이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는 기회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아주 위험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힘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통치권의 이렇게 싸움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는 통치권의 싸움입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반도체 경기는 결과적으로는 시진핑과 바이든의 통치권의 싸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힘을 가지려면 우리의 최고 통수권자가 힘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글로벌 흐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주도력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통수권자가 이렇게 힘을 갖지 못하면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에 새롭게 전가되는 이런 변화에 가장 힘이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총수 문제입니다. 저는 재벌 총수에서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얘기입니다. 전문 경영 체제가 좋지만 아주 굵직굵직한 결정은 역시 오너 체제가. 근데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미국이라 그렇습니다. 전부 오너가 있는
아마존이라든가 뭔가 하는 것 없이 지금의 프랑스라든가 마갓 업종이라든가 이런 걸 주도하지 않습니까? 주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중 간 마찰에서 우리가 위기온이 있고 기회가 있으려면 최고 통수권자가 이런 흐름을 주변 사람들이 잘 이해해서 최고 통수까지 조언을 잘해야 된다. 뉴딜 정책만 얘기하는가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바로 뉴딜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그래서 최고 통수권자가 힘이 적으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도의적 문제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손 세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중에 법의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점에 오너가 결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가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재용 부회장 다시 잡아들이면 잡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좀 이렇게 써서 도의적 책임까지 쓰는 건 아닙니다. 면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게 정부가 해줘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경제는 뭐냐? 경제는 공익적 관점입니다. 특정 가치라든가 이런 거에서 어떤 대기업을 두들겨 패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후손 세대들이 먹어 살아야 됩니다. 좋든 싫든 지금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먹여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는 뭐냐? 이후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소프트 랜딩 시켜서 구조를 개편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은 최고 통수권자의 힘, 그 다음에 최고 총수의 힘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도덕적 책임까지 면하라는 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뭐든지 법의 지평에 유연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치에서 고정화되어 있는 사람들도 가치는 뭐냐? 사회적 가치입니다. 철학에서 보면 사실 판단이 아니라 가치 판단입니다. 가치 판단은 유연성이 있는 겁니다. 유연성이 있으면 그때그때 시급성에 따라서 변화주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과가 좋았을 때는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의 반도체 굴격 관련해서 지금 한국 증시 동학개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좀 잘 주력해서 최고 통수권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흐름을 읽고 이게 부족하면 최고 총수 같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혁신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노키아 사태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칭화 유지기업 사태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에 흔들리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